러시아가 완전한 체제 변경에 돌입했습니다. 푸틴은 충격적인 세 국가 목표를 발표했고 그 내용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발표의 설계도가 모스크바 대학교 교수의 보고서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교수가 강의실에서 실제 보고서의 결론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 때문에 전략을 바꿨다. 한국이 독점한 이 기술이 러시아 몰락의 기폭제가 됐고 이 사안을 둘러싼 CIA의 물밑 작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를 뒤흔든 믿지 못할 보고서의 결론, 그리고 한국이 쥔 진짜 무기, 한국인만 몰랐던 이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러시아는 이 나라 때문에 국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모스크바 대학교 세계정치학부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새로운 발표와 관련된 재보고서가 공개된다는 소식에 오늘 강의에는 정원의 3배가 넘는 참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이고르 소콜로프입니다. 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자문위원이었고 지금은 이곳에서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강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크렘린이 왜 갑자기 전략 방향을 틀었는지, 그 배경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가 학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러시아는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상황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푸틴 대통령께서는 트럼프가 제시한 평화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락하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는 지휘봉으로 인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트럼프는 순식간에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평화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칼날은 우리의 경제적 혈관을 겨누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바로 어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원유의 최대 고객이자 우방이라 믿었던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인도에게 러시아 석유를 끊으면 관세를 대폭 인하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저는 강단 앞으로 걸어나와 학생들을 응시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미국의 이간질과 제재가 동맹의 고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 수역에서는 우리 유조선들이 정체불명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수출길은 막히고 배는 불타고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략가로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 위기의 현상일 뿐이에요. 본질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우리 러시아의 존립을 위협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맨 앞줄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강한 자를 시기하는 서방 세계의 시선입니다. 유럽은 러시아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러시아를 따돌리자며 부추기고 있어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서방의 적대감은 더욱 거세지고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의 이 기이한 위기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뒷자리의 한 학생이 냉소적으로 답했습니다. 무능한 우리 동맹국들의 미온적 태도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거나 미국 눈치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나라들 말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예리한 분석입니다. 동맹의 침묵은 때로 적의 포화보다 더 아픈 법이지요. 저는 칠판으로 돌아가 물음표를 크게 적었습니다. 여러분의 분석은 모두 타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몇 달간 이런 혼란 속에서 러시아의 진정으로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국가가 어디인지 별도로 연구했어요. 그 과정은 꽤나 복잡하고 난해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라는 거대한 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짜 우리 국익을 갉아먹는 실체를 찾아내야 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결론은 정말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중국도 아니었어요. 꽤나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 작은 국가였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나라는 우리가 전쟁과 제재로 휘청거리는 동안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차분하지만 서늘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의도치 않게 러시아 덕분에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위기가 그들에겐 기회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제가 한국이라고 선언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이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죠. 곳곳에서 피식거리는 실소가 터져나왔어요. 한 학생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황당하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러시아 덕을 보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낡은 포탄과 연약한 북한군을 보내준 대신 공짜에 가까운 가격에 가스와 원자재를 사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우릴 위협할 정도라니요? 혹시 김정은이 핵이라도 몇 발 더 만들었답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한 한국은 북한이 아닌 남한입니다. 학생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남한이요? 거긴 미국의 지점 같은 국가 아닙니까? 교수님, 그럼 한국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대가로 뒤로는 미국한테 관세 인하라도 약속받았나 보군요. 뒤쪽 좌석에 다른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하청업체라 불리죠. 미국이 러시아를 괴롭히려고 할 일을 한국에 몰아줬나 보군요. 그 나라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팔짱을 끼고 듣던 한 중국인 유학생이 비웃음을 흘리며 끼어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인들은 허풍이 심합니다. 그들의 경제는 사실상 우리 중국과의 거래가 없으면 무너지는 구조예요. 중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 걸리는 나라가 러시아를 위협한다니 지나친 비약입니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롱 섞인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최고 수준 학생들의 진짜 모습이라니.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교탁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강의실의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웃음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그런 자만심이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낸 건지도 모르겠군요. 저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정치나 외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한국이 발굴하고 독점하려 하는 자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의 경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조용하고 심지어 당사자인 한국마저 조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안에 소름 끼치는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스크린에 하나의 문서 표지를 띄웠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지속되고 트럼프가 활개를 치는 동안 연방정보총국과 우리 대학 연구소는 러시아의 현 상황을 뒤집을 방안을 비밀리에 연구해왔어요. 저는 소속 연구원들에게 단 한 가지 지시만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라.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총국 자료실의 수많은 데이터와 낡은 기밀 문서들이 취합되었고 결국 구소련 시절의 한 사례가 화두가 되었어요. 저는 천천히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냉전 당시 미국 CIA가 우리 소련에게서 가장 훔치고 싶어 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학생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핵 말씀이시죠? 우리 소련의 압도적인 핵무기 기술 말입니다. 핵무기나 기술도 물론 미국이 탐냈던 우리의 핵심 자산이긴 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CIA의 최우선 순위는 핵이 아니었어요.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주 로켓 기술 아닙니까?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와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은 모두 우리 손에서 탄생했죠. 대륙간탄 도미사일의 기반이 된 그 로켓 기술이야말로 미국이 진짜 기를 쓰고 훔치려 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주 기술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의 CIA가 진짜 목숨을 걸고 훔치려 했던 건 이렇게 핵이나 로켓처럼 공공연히 언급되는 기술이나 자원이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가 핵이나 로켓만 신경 쓸 때 더 멀리 보고 더 영악한 수를 썼습니다. 저는 칠판에 단단한 필체로 티타늄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전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이 소련의 심장부에서 훔쳐내려 했던 독보적인 가치, 그것은 바로 티타늄이었어요. 강의실 곳곳에서 의아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티타늄 말씀이십니까? 그거야 흔하디 흔한 금속 아닙니까? 캠핑 장비나 안경테에도 쓰이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길래 CIA까지 동원됩니까? 게다가 자원 빈국인 한국에서 티타늄 광산이라도 발견됐다는 겁니까?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 간단한 이야기라면 오늘 전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위기를 논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스크린에 일상적인 캠핑용 컵과 거대한 전투기 엔진 사진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접하는 티타늄은 대부분 가벼움에 집중한 상용 제품들일 거예요. 방금 이야기가 나온 안경테나 스포츠용품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흔해 빠진 금속이 아닙니다. 바로 방산 장비와 우주 산업에 사용되는 특수 티타늄 합금이에요. 냉전 시대 전 세계 티타늄 합금의 80%를 누가 생산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러시아였습니다. 우리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생산력을 쥐고 있었죠. 전투기 엔진이 붉게 달아오르는 영상을 가리켰습니다. 티타늄은 방산 분야에서 꿈의 소재로 불려요. 강철만큼 단단하면서도 무게는 6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내열성에 있어요. 미사일이나 제트기가 불을 뿜으며 마하의 속도로 날아갈 때 그 표면 온도는 수백, 수천 도를 넘나듭니다. 알루미늄은 녹아버리고 강철은 무거워서 날지 못할 때 부식되지도 않고 그 지옥 같은 고온을 견뎌내는 유일한 소재가 바로 티타늄이에요. 다들 쉽게 생각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소재인 겁니다. 조용해진 강의실에서 학생들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소련이 티타늄으로 도배한 잠수함과 초음속 전투기를 찍어내는 걸 지켜보던 미국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죽고 사는 생존이 걸린 냉전의 최전선에서 정작 실전에 쓸 일 없는 핵무기보다 당장 바다를 지배하고 하늘을 날아야 하는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티타늄이야말로 미국이 진정으로 훔치고 싶어 했던 보물이었어요. 그때 또다시 중국에서 온 학생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과거사 강의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그게 지금 한국의 위협과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에서 대규모 티타늄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없어요. 한국은 여전히 자원 빈국 아닙니까? 저는 그 학생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질문했습니다. 혹시 방금 제 말을 끊은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저의 갑작스런 질문에도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장위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장위 학생.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 티타늄 시장에서 안중에도 없는 나라였어요. 자원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특출난 기술을 확보한 국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최근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을 개발해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은 한국이 없는 자원도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여줬죠. 마치 기존 논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새로운 발견과도 같습니다. 바로 티타늄 업사이클링이에요. 장위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결국 한국이 한다는 게 공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찌꺼기를 주워서 다시 쓴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그냥 고물상 아닙니까? 우리 중국은 광산에서 캐낸 깨끗한 새 원자재가 넘쳐나요. 굳이 남이 버린 쓰레기를 쓸 이유가 없죠. 교실 곳곳에서 동조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재활용은 가난한 나라나 하는 거지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칠판으로 걸어가 거대한 직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작은 귀퉁이만 남기고 나머지를 붉은색으로 빗금쳐 지워버렸어요. 여러분은 티타늄 가공의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군요. 업계에서는 이것을 침묵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분필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학생들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항공기 부품을 하나 만드는 공정을 예로 들어보죠. 여러분은 뜨거운 쇳물을 틀에 부어 굳히거나 프레스로 찍어내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티타늄은 그렇게 순종적인 금속이 아닙니다. 녹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과 반응해 성질이 변해버리는 고집불통이죠. 조금이라도 틀이 오염되어 있으면 부품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싣고 고도 1만 미터를 날아가는 비행기에 그런 불안정한 부품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의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업계는 가장 무식하고 비효율적이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해왔습니다.
바로 통째로 깎아내는 것입니다. 100kg의 거대한 티타늄 합금 덩어리를 가져와서 안쪽을 전부 파내고 정밀한 뼈대만 남깁니다. 용접 부위 하나 없는 완벽한 단일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서죠. 이 가혹한 공정 끝에 남는 최종 부품은 고작 10kg입니다. 나머지 90kg은 전부 가루와 칩이 되어 공장 바닥에 쏟아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90kg의 파편들은 깎이는 순간 발생하는 고열 때문에 심각한 오염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염된 티타늄 조각들은 다시 녹여봤자 유리처럼 툭툭 부러지는 불순물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항공기 부품은커녕 저렴한 합금의 첨가재료도 쓰기 민망한 수준이죠. 결국 우리는 지난 80년 동안 그 귀한 티타늄의 90%를 쓰레기로 취급하며 헐값에 팔아치워 온 겁니다. 저는 책상 앞으로 걸어가 상체를 숙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한국이 티타늄을 산업에 도입도 하기 전에 러시아는 이 기술의 개발을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늘 실패해왔어요. 원인은 명확했죠. 오염된 티타늄을 정화할 수 없었습니다. 티타늄은 절대 피할 수 없는 물질로부터 오염됩니다. 이건 지금 이 강의실에도 존재하죠. 바로 산소입니다. 티타늄 파편을 재활용하기 위해선 티타늄을 깨끗하게 정제하고 녹인 뒤 뭉쳐야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녹인 티타늄은 산소를 빨아들이는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산소에 오염된 티타늄은 강도가 나오지 않고 툭툭 부러지는 성질로 변해버리게 되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오염은 되더라도 재활용이 되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만약 이불을 만들다 남은 솜뭉치들을 모아 깨끗하게 물로 씻은 뒤 뭉치면 다시 솜이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물기가 빠지지 않은 채 눅눅하게 뭉친 솜이 제 기능을 할까요? 무게나 보온성 그 어느 것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겠죠. 사실 우리 러시아도 오염된 티타늄의 산소를 제거하는 기술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거대한 진공 챔버와 고가의 아르곤, 가스 등을 쓴다면 재활용하는 비용이 새로 만드는 비용의 3배가 든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기술 개발은 거기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또한 이 한계점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건가요? 그랬을까요? 사실 이게 가장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그냥 10년 정도 연구를 하더니 티타늄에 붙은 산소를 떼어내는 특수용액을 개발했어요. 우리가 80년간 실패해온 마법의 용액을 만든 겁니다. 중요한 건 재활용 비용이 생산 비용의 절반도 채 안 되며 시간은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수익성을 가진 진짜 재활용을 찾게 된 거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레이저 플라즈마를 통해 미세한 산소까지 완전히 제거한 뒤 정밀 가공 절차를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개발한 이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90%의 쓰레기를 다시 새 제품으로 부활시킨다는 뜻이에요. 교수님, 장위가 또다시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들어선 얼마나 대단하단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러시아나 중국보다 재활용을 많이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원자재도 없는 처지의 말입니다. 장위 학생, 티타늄 채굴은 15개국이 하고 재래는 7개국이 하고 있죠. 하지만 재활용은 오로지 한국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티타늄 채굴에는 방사성 물질이 노출되고 재련에는 독성 염소가스가 대량으로 사용되고 강산성 폐기물이 발생됩니다. 한국의 업사이클링에는 어떠한 오염물질도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환경 오염도 없이 티타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에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의 기술이에요. 따라 할 기술조차 없었어요. 실제 기술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래 산업의 티타늄은 절대적인 원자재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로 전과 똑같은 양의 티타늄을 수입하고선 버리는 것 없이 10배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쟁 지역에서도 한국산 포탄이 큰 골칫거리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원래 티타늄은 너무 비싸서 전투기 엔진이나 장갑제 같은 고가 장비에만 쓸 수 있었어요. 포탄 같은 소모품에 티타늄을 쓴다는 건 돈다발을 불에 태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이 재활용 기술로 티타늄 원가를 바닥까지 끌어내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강철로만 만들던 포탄 피갑에 티타늄을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볍고 단단한 티타늄 포탄이 강철 포탄과 같은 가격에 쏟아져 나온다면 사거리도 관통력도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전선의 자주포는 그대로인데 포탄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거리가 길어지고 살상 반경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대포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포탄만 한국산으로 갈아 끼우면 되니까요. 심지어 더 저렴해진 한국산 전투기, 한국산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유통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이미 한국과 무기 거래를 하는 유럽의 국가들도 문제입니다. 한국이 티타늄을 적극 활용해 방산 장비들을 고도화한다면 러시아의 큰 뜻을 이룩하는 건 더 멀어지겠죠. 저는 장위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사실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위 학생의 조국인 중국도 위기가 닥칠 거예요. 티타늄을 자가 생산하면서 싼 가격에 찍어내던 중국산 무기가 가격조차 한국을 못 이긴다면 과연 중국제 전투기가 수출이 될 수 있을까요? 장위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우리 러시아와 중국은 땅을 파야 자원이 나와요. 우린 그걸 광산이라 부르며 자랑했죠. 하지만 한국은 공장을 돌릴수록 자원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젠 방산용 티타늄 수출 물량을 역추적해서 한국의 전투기 생산량을 추정하지도 못할 겁니다. 땅에 묻힌 자원은 언젠가 고갈되지만 기술로 순환시키는 자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물상이라고 비웃던 바로 그 기술이 지금 광산보다 더 무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수석 학생 이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엔 인정할 수 없다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기술이 인상적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변하지 않아요. 이반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땅 말입니다. 이 땅에 묻힌 티타늄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패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을 갖고 있어도 결국 재활용할 원료는 누군가 캐서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안 버리면 재활용 업체는 망합니다. 수도꼭지는 우리가 쥐고 있어요. 여러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반의 논리는 명쾌했고 강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반전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반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반은 지금 이 학교 학생들의 대표적인 사고방식을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바로 그 사고방식이 왜 위험한지 지금부터 증명하겠습니다. 첫째, 전제부터 틀렸어요. 저는 칠판에 숫자 9를 크게 적었습니다. 티타늄은 우리 땅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지각에서 9번째로 흔한 원소예요. 호주, 캐나다, 남아공도 막대한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우리한테만 있다는 건 착각이에요. 이반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둘째, 여러분 모두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를 띄우고 강원도 지역을 붉게 표시했어요. 2023년 한국의 강원도 지역에서 8,500만 톤 규모로 추정되는 티타늄 광맥이 발견됐습니다. 이 규모는 한국이 200년 이상 쓰고도 남을 양이에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반 학생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은 이미 자기 집 마당에 광산을 갖고 있는 셈이에요. 거기에 세계 유일의 재활용 기술까지.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이반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가장 뼈아픈 현실을 보여드리죠. 스크린에 우크라이나 전선의 흐릿한 사진 한 장을 띄웠어요. 낡고 녹슨 전차 한 대가 진흙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지금 우리 러시아는 전선에서 막대한 양의 방산 재고를 소모했어요. 최신 전차를 만들 티타늄은 쌓여 있는데 정작 그걸 가공해서 전차로 찍어낼 공장과 기술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크렘린이 창고에서 꺼낸 게 뭡니까? 60년 전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T-55 구형 전차라니요. 티타늄 종주국이라는 나라가 정작 쓸 무기가 없어서 고철을 전선에 내보내고 있는 꼴입니다. 이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번엔 수치심이었어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티타늄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땅속에 묻힌 티타늄이 전쟁을 이기게 해줍니까? 아니죠. 그걸로 무엇을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느냐가 진짜 가치예요. 우리는 원자재 위에 앉아서 녹슨 전차를 끌고 나가고 있고 한국은 쓰레기에서 최첨단 무기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래도 광산이 답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반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반론은 없었어요. 그래서 크렘린은 차선책을 생각했죠. 남는 티타늄 원자재를 서방에 비싸게 팔아서 그 돈으로 부족한 무기를 사오자. 하지만 이 계획마저 한국의 등장으로 박살이 났어요. 화면을 전원해 미국 국방부와 보잉사 로고를 띄웠습니다. 미국이 가장 먼저 냄새를 맡고 움직였어요. 보잉사는 한국을 통한 부품 구매와 기술 투자를 50%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 국방부예요. 그들은 한국산 티타늄 재가공 부품을 최우선으로 공급받겠다는 공급안보 약정을 체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티타늄을 가장 비싸게 사가야 할 우량. 고객들이 이제 지갑을 닫고 한국에 돈을 퍼붓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장위가 억울하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 중국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명확하죠. 전 세계 티타늄 공급망은 여전히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저는 오늘 꼭 이야기하려던 기사에 관한 사진을 띄웠어요. 장위 학생, 혹시 2024년에 전 세계 항공업계가 발칵 뒤집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장위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보잉의 핵심 공급사인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가 납품받은 티타늄 부품을 정밀 검사했더니 금속 내부에 치명적인 부식 구멍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늘 위 1만 미터에서 그 구멍 하나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행기가 찢어집니다.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한 티타늄 업체 직원이 인증서를 위조했어요. 검증도 안 된 싸구려 티타늄을 마치 유명 기업의 정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팔아치운 거예요. 장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 범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역추적한 결과 보잉 737 맥스, 787 드림라이너, 에어버스 A20,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만들어진 수천 대의 비행기에 이 가짜 티타늄이 들어갔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 세계 항공사들이 긴급 점검에 들어갔고 보험회사들은 중국산 부품 사용 항공기의 보험료를 3배로 올렸어요. 전 세계가 중국산이라면 치를 떨며 등을 돌렸어요. 자, 이제 상황이 보입니까? 러시아는 능력이 없어서 자멸했고 중국은 신뢰를 잃어서 퇴출당했습니다. 그 엄청난 공백을 누가 메우고 있습니까? 제가 말한 한국이에요. 저는 또 한 번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박을 터뜨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동안 그들은 가장 완벽한 그릇을 준비해서 떨어지는 빗물을 전구, 황금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정부가 2018년부터 조용히 추진해온 프로젝트가 있더군요. 이름하여 메탈 순환 경제 전략입니다. 티타늄뿐만 아니라 히토류, 리튬, 코발트까지 모든 전략 금속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국가급 프로젝트였죠. 그들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의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밖을 응시하다가 입을 뗐어요. 제가 너무 겁만 준 것 같군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제 입에 집중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는 분명히 향후 10년 안에 러시아의 황금기가 올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스크린에 미국의 우주 발사체와 위성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미국에서 우주 산업이 다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달 탐사, 화성 계획, 스타링크 같은 위성 네트워크, 군사 우주 플랫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좋다. 결국에 저들은 재활용품이 아닌 진짜 최고급 티타늄 합금이 필요하다. 우주 산업은 곧 티타늄 산업이니까요. 한국산 기술이나 서방의 제재 앞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멀리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미국이 우주 경쟁을 가속한다. 둘째, 고순도 티타늄 수요가 폭증한다. 셋째, 중국은 신뢰 문제로 배제된다. 넷째, 결국 서방은 러시아를 완전히 외면할 수 없다. 제재는 정치지만 산업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티타늄 기술이 놀라운 건 분명해도 우리의 압도적인 공정 규모나 설비는 여전히 세계 최고예요. 우리만큼 고품질의 티타늄을 만드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생각조차도 틀렸더군요. 학생들이 의아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식 티타늄 재활용? 원가 절감? 기껏해야 그 정도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그 기술의 위협을 절반도, 아니 1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스크린에 하나의 문서를 띄웠습니다. 연방정보총국이 한국의 티타늄 공정기술 분석 보고서를 가져오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우리의 낙관은 공포로 바뀌었어요. 재용의 정년 산소 제어 공정. 우리는 그들이 값싼 대체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재용의 과정에서 산소 농도 정밀 제어, 결정립 미세화 기술 확보, 항공 등급 기준 초과 달성.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광석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한 번 걸러진 항공 등급 스크랩에서 시작해요. 우리는 1차 정제를 거치지만 그들은 이미 정제된 것을 다시 정제합니다. 저는 강단 앞으로 걸어나와 학생들에게 낮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재활용 티타늄이 우리 러시아의 1차 티타늄과 100% 동일하거나 더 균일하고 더 고순도일 수 있다는 역설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품질을 재설계했어요. 우리는 광산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은 광산 단계를 건너뛰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의 실체를 보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오지 않을 10년 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주 산업이 커질수록 러시아가 유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우주 산업이 커질수록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정밀한 공급자가 유리해진다는 가장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간과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참지 못하겠다는 듯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교수님,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국토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기술을 독점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면 총국과 교수님이 내리신 대처 방안의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 놓고 구경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단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좋습니다. 사실 오늘 이 수업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우리가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맨 앞줄의 이반이 은밀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도의 작은 국가를 상대로라면 기술을 입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정보총국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한 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공교롭게도 회의 초기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어요. 우리도 한국의 티타늄 공정 기술을 훔쳐서라도 분석하고 따라 해보자는 재미없는 발상이었죠. 심지어 우리에겐 지난 80년간 쌓인 티타늄 스크랩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기술만 있다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핵심이 단순히 티타늄의 산소를 제거하는 용액 성분이나 플라즈마 레이저 세팅값 정도일 거라 봤거든요.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 공정에 반도체 제조에서 쌓아온 초정밀 제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나노미터 단위로 실리콘 웨이퍼를 다뤄온 경험이 티타늄 정제에 그대로 이식된 겁니다. 레시피를 훔쳤다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손맛까지 훔칠 순 없으니까요. 우리에겐 반도체 산업 자체가 없습니다.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의미한 두 가지 해결책을 강구해냈죠. 첫 번째는 한국의 편에 서자는 겁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그들의 밑으로 들어가자는 겁니까? 저는 손을 들어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진정하십시오. 굴복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용하자는 거예요. 한국은 티타늄 재활용 기술을 가졌지만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반면 우리는 기술은 없지만 그들이 재활용할 티타늄 스크랩이 넘쳐나죠. 우린 그 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들에게 제안할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의 전기와 산더미처럼 쌓인 티타늄 스크랩을 무제한으로 공급해주겠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칠판에 러시아 지도를 크게 그렸어요. 러시아 땅에 티타늄 재활용 공장을 세워라. 이것이 우리의 조건입니다. 한국의 기술로 우리 땅에서 만들고 그렇게 생산된 엄청난 양의 티타늄 합금에 다시 메이드 인 러시아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수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떨어진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자원을 팔 수 있어서 좋고 한국은 원자재 걱정 없이 생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완벽한 비즈니스 관계가 되는 겁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일 테죠. 장위가 손을 들고 비아냥거리듯 물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서방의 제재를 받는 우리와 손잡을 확률은 희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장위군. 외교적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한국은 철저하게 사업가적인 면모가 있는 국가예요. 이익이 된다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트럼프가 날뛰며 동맹국들에게도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있어요. 한국도 지쳤을 겁니다. 트럼프가 날뛰는 지금 같은 혼란기야말로 우리가 한국에게 은밀하게 손을 내밀 가장 적절한 타이밍 아닐까요? 그 순간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라면 총국에 제안하셨다는 두 번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국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 두 번째 해결책이야말로 제가 연방정보총국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결론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인 1960년대로 돌아가야 해요. 그 시절 소련은 그야말로 거대한 모순의 시대였습니다. 스크린에 두 장의 사진을 띄웠어요. 왼쪽에는 우주를 향해 솟구치는 거대한 로켓, 오른쪽에는 오체레디 문화와 관련된 오래된 사진 자료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인류 최초로 우주를 정복했고 세계 최대의 핵폭탄 차르 봄바를 터뜨리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력을 과시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로켓의 연기 뒤편 인민들의 일상은 처참했습니다. 당시 거리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면 일단 맨 뒤에 가서 서고 보는 오체레디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무엇을 파는지 무엇을 배급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줄이 있다는 건 생존을 위한 식량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오죽하면 언제 어디서 풀릴지 모를 식량을 담기 위해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그물 가방, 아보스카가 필수품이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패션으로 메고 다니는 그 에코백의 원조가 사실은 배고픈 시절에 절박했던 생존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련은 우주를 정복했지만 정작 땅 위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념이 과학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망상가 트로핀 리센코가 있었어요. 그는 식물도 공산주의 교육을 받으면 추위를 이겨낸다는 황당한 논리로 스탈린의 눈을 가렸습니다. 씨앗을 찬물에 담갔다 심으면 겨울에도 자란다는 그의 억지 농법은 소련 전역에 강요되었고 결과는 대재앙이었어요. 농업은 붕괴했고 우리는 빵이 없어 굶주렸습니다. 결국 소련 지도부는 자존심을 버리고 적국인 미국에 손을 벌렸어요. 제발 우리에게 밀을 팔아달라고 애원했지요.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루블화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석유, 가스, 그들에겐 넘쳐났어요. 오직 달러만이 필요했습니다. 학생들을 향해 비장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소련은 달러를 벌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국가 전략 자산을 파는 것이었어요.
그 자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강의의 주제, 티타늄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전 세계 최고 품질의 티타늄을 독점 생산하고 있었어요. 잠수함과 전투기의 뼈대였기에 서방 세계가 눈독을 들여도 절대 구할 수 없는 금지된 자원이었죠. 물론 우리도 미국 정부에는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본이나 스위스 등지의 기업들의 주방기구용, 스포츠 장비용으로 수출에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그리고 그 피 묻은 달러로 미국산 밀을 사와서 인민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화면을 전원해 검은색 정찰기 SR-71 블랙버드의 사진을 띄웠어요. 그런데 몇 년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티타늄이 없어 허덕이던 미국이 기체의 93%를 티타늄으로 도배한 세계 최강의 초음속 정찰기를 우리 영공에 띄운 겁니다. 시속 3,500km. 우리 요격기로는 잡을 수 없었던 그 괴물은 대체 어디서 난 티타늄으로 만들었을까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어요. 크렘린이 추적한 끝에 마주한 진실은 참담했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전 세계에 수천 개의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우리에게 피자, 오븐 부품용으로 그 티타늄을 모조리 사들였던 겁니다. 식량 부족 해결이 급했던 우리를 감시하고 파괴할 무기의 재료를 우리 손으로 적에게 팔아넘긴 꼴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원을 가졌으나 전략이 없었던 자의 비극입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응시했어요. 그리고 저는 작금의 사태 해결에도 이 역사의 교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금은 2026년이에요. 우주로 보낸 로켓이 회수되고 로봇이 춤을 추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러시아 GDP보다 큰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허상과 첨단 기술에 미쳐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가진 것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잘 사는데 충분한 기술이 있고 넘치는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우리의 진짜 무기는 바로 이미 가진 것을 뜻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전 세계 1위의 밀 수출국입니다. 저는 칠판에 적혀있던 복잡한 내용을 싹 지워버리고 단 한 문장을 적었어요. 식량보다 강한 무기는 없다. 가진 게 단 하나도 없었던 작은 나라 한국은 생존하기 위해 모든 것을 기술로 극복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젠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췄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베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 전략을 베껴야 합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마지막 열변을 토했어요. 러시아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는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넓은 보리밭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는 없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비료 회사가 있죠. 한국에는 티타늄을 재활용하는 기술이 있지만 러시아는 한국의 국토 면적의 3배 크기의 밀밭이 있습니다. 티타늄은 전투기를 만들지만 밀은 국가를 만듭니다. 그들이 반도체로 세계의 목줄을 쥐었듯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세계를 통제해야 해요. 그것은 결국 식량입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현재 푸틴 대통령의 2030 국가 목표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농업 생산량 증대, 그리고 완벽한 식량 안보의 확보. 첨단 무기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서더라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장악한다면 그 어떤 제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결국 러시아가 되살아날 방법은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놀라울 만큼 쉽게 크렘린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사례를 넘어설 것입니다. 우리 러시아는 광활한 대지에서 다시 제국을 피워낼 것입니다. 숨막힐 듯 이어진 강의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자 강의실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학생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장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삼키듯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의 이반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강의실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복도에서 장위가 제 뒤를 따라왔어요. 교수님. 돌아보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